우리가 보통 뉴스나 이런 데서 국채 수익률이 0.8%에서 0.9%로 상승했습니다 라고 할 때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은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데, 채권에 결부되는 금리, 이자율,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만기 수익률이라고도 표현하고 YTM, Yield to Maturity, 매매 금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표현 내지는 개념이 굉장히 막 혼재돼서 사용되는데요. 내가 수익률이 얼마다라고 할 때는 수익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영어로 리턴이다. 주식은 일반 분들도 많이 투자할 수 있잖아요. 채권 시장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국채나 이런 채권 매매를 주식처럼 쉽게 할 수는 없고,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라면은 펀드에 가입하는 게 용이한 방법일 거고, ETF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채의 수익률이라는 것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 대신에 만기가 굉장히 긴 국채면은 주식에 가까워질 만큼 위험해집니다. 그 대신 만기가 길면 이자율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금리는 계속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만기가 굉장히 긴 국채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 ETF에 투자하면은 아무리 만기가 긴 국채라도 수익률, 이자로 벌 수 있는 돈은 크지 않겠지만은 그 국채의 가격이 올라서 벌 수 있는 돈은 많겠죠. 물론 금리가 계속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 맞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채권에 결부되는 금리, 이자율,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쿠폰 금리라는 용어 내지는 개념이 있습니다. 표면 금리라고도 하고, 이표 금리라고도 하는데, 쿠폰 금리는 정해진 만기 때 돌려줄 원금, 매년 지급하는 그 이자액, 이거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5년 만기 우리나라 국고채의 쿠폰 금리가 2.5%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국채를 사면은 1년에 2.5%씩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국채의 가격은 만기 때 내가 받게 되는 미리 정해진 원금의 가격하고 지금 매매되는 국채 가격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 때 돌려받는 원금에 비해서 지금 매매되는 국채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그 매매 가격이 더 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쿠폰 금리는 내가 받게 되는 금리하고는 무관한 거고,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걸 이제 쿠폰 금리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뉴스나 이런 데서 국채 수익률이 0.8%에서 0.9%로 상승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은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 채권을 지금 이 가격에 샀을 때 쿠폰 이자액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얼마. 그러면 이제 시시각각 바뀌는 이 분모에 해당하는 가격의 어떤 한순간을 내가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채를 딱 샀을 때 수익률이라는 것도 시시각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제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 가격에 내가 이 국채를 샀을 때 만기까지 내가 계속 갖고 있는다면은 총 계산해 보면은 연간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거는 계산이 되게 복잡해서 손으로 써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쿠폰이 있고, 그 다음에 만기 때 돌려받는 원금이 있고, 지금 매매되는 가격이 있으면은 1년에 이제 이자를 몇 번 지급하는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엑셀이든지 아니면 계산기, 그야말로 채권 가격을 계산하는 전문 계산기에 직접 다 집어넣어서 복잡한 계산을 거쳐서 나오는 건데, 만기 수익률이라고도 표현하고 YTM, Yield to Maturity, 만기까지의 수익률 같은 말입니다. 매매 금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는 쿠폰 금리하고 좀 다른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채권 수익률이다 하는 금리고, 우리가 계산하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채권에 투자했을 때 내가 만기까지 갖고 가서 얻을 수 있는 총 투자 수익률이 있고, 그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예금 이자율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율입니다. 연간 2%, 1% 하는 것처럼 10년 동안 갖고 있었다 하면은 이자를 10년 동안 누적해서 받았을 거고, 이자 받은 거를 어딘가에 투자했으면은 거기서 또 새롭게 이제 수익이 났을 거고, 이제 그게 복리인 거죠. 그런 이제 총 투자했을 때 만기 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퍼센트로 하면 그것도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주식을 내가 일주일 전에 100을 주고 샀는 건데 오늘 120을 받고 팔았다 하면은 보통 우리가 수익률이 20%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연율하고는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에 내가 20%를 벌었다라는 그런 개념의 수익률인데, 채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며칠만 해도. 뭐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럼 그것도 이제 수익률이 아니냐.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표현 내지는 개념이 굉장히 막 혼재돼서 사용되는데 그렇네요. 네. 하나는 우리가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드라고 하고 주식을 이제 사고 팔아서 얻은 매매 차익까지 포함되는 거.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샀는 주식을 20% 더 받고 팔았는데 그 사이에 마침 배당 지급일이 끼어 있어서 내가 배당금까지 챙겨 먹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았다면 기분이 되게 좋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주식을 사서 일주일 동안 얻는 수익률은 20% 플러스 알파겠죠. 채권도 마찬가지로 불과 짧은 기간 사이에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내가 팔았는데 그 사이에 이자 지급일이 또 끼어 있어. 그러면 이제 채권 매매 수익하고 플러스 이제 이자 수익하고 해가지고 내가 집어넣는 원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누면은 몇 퍼센트 벌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수익률이 얼마다라고 할 때는 수익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영어로 리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얼마 넣었다가 얼마 돌려받아 얼마 남겼다 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익률이라는 용어하고 내가 주식 투자해서 수익률이 20%다 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올라갔는데 왜 가격이 떨어졌지라는 이제 혼동이 발생하는 근거가 거기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식 투자 수익률이 20%로 막 굉장히 높아졌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지? 그때 말한 수익률하고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마이너스 국제, 마이너스 채권이라는 것도 등장을 했더라고요. 예, 예.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쉽게 표현하자면은 어떤 이제 채권이 있는데 만기에 이 채권에 이제 돌려주는 원금이 1억 원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 채권이 지금 1억 1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근데 10년 뒤에 내가 돌려받게 되는 원금은 1억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 채권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바보가 아닌다면 안 사겠죠. 1억 원 돌려받을 채권을 지금 1억 1천만 원 주고 산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의 채권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살까요? 국채라는 것은 아니면 큰 기업의 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래되는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한 1,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굴려야 되는데 온통 뭐 수익률이 낮고 위험하고 이래서 이 자금의 한 80% 정도는 원금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금이다. 이거는. 그렇다면 마이너스 한 0.1% 정도 보관료를 내더라도 국채는 아주 큰 돈을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은행에 1,000억 원 갖고 가서 이거 예금합시다 그러면 유럽 같은 데서는 굉장히 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유럽에서도 은행 예금은 아주 고액인 경우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그러는데 거액을 굉장히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은 국채 말고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국채라는 것은 좋은 투자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안전한 거액을 보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1,000억 원을 그러면
야, 나는 아무리 그래도 매년 0.1%씩 원금을 까먹으면서 국채에 돈을 맡길 수는 없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찰을 다 찾아야 되겠죠. 그럼 현찰을 1,000억 원을 찾으면 부피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어쨌든 이 방이면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방 임대료를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해서 그냥 넣어놓고 열쇠 잠그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지키는 걸로도 부족하니까 보험도 들고 하려면 차라리 그냥 국채에 보관하는 수밖에 없다. 보관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자율, 금리, 이자 뭐 이런 거는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돈이. 근데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 나는 그 빌려 쓸 생각 없어 라고 하는데도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섰다라고 가정한다면, 빌려주겠다는 사람은 달리 표현하면 돈을 어디 보관해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빌려 쓰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 보관해 줄게 라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관료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빌려줄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자본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빌려 쓰겠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한참 이제 성장하던 시절에 자본이 축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막 성장하는데 돈만 있으면 무슨 공장 하나만 세워도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돈 빌려서 공장을 세우면 되겠죠. 아니, 돈 빌려서 공장만 세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은 누구나 빌리려고 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해놓은 사람들이 흔치 않았다는 거죠. 그럼 저축해 놓은 사람들은 흔치 않은데 그 돈을 빌려 쓰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빌려서 뭘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럼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이자를 제일 많이 주겠다는 사람한테 빌려주겠죠. 근데 경제가 계속 이제 성장하고 저축이 계속 쌓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소득 분배가 이제 좀 불균형하게 돼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루에 10끼, 100끼씩 먹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저축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냥 저절로 너무 많이 쌓이는 거지. 아니면은 뭐 국민연금 가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미래에 대비해서 이제 보험 드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국민 소득도 많이 높아지고 해서 저축은 계속 쌓이는데 구석구석까지 다 개발이 돼서 어디 하나 투자해서 돈 벌 만한 데가 잘 없다 이거죠. 돈 빌려서 투자해봐야 돈 벌 데가 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빌리려는 수요는 별로 없는데 자본이 많이 축적돼서 보관해두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면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리는 적어도 80년대 초 이후로 40년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식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자본을 보관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이제 상태가 한 4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또 그렇게 긴 추세가 형성된 것이죠. 금리가 떨어지는 원리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중앙은행이 이제 시중에 유동성을 대규모로 공급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뭔가 하면은 중앙은행이 그냥 돈을 하늘에서 뿌리는 게 아니라 국채를 사들입니다.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때는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화폐를 이제 주고 국채를 이제 사들이는데 그러면 이제 현찰이 이제 쫙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유동성인 거죠. 중앙은행이 그렇게 돈을 공급을 하면은 시장에 있던 국채의 양이 줄어들겠죠. 현찰의 양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국채의 가격은 뭐 쉽게 표현하자면은 국채의 양과 현찰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국채의 양은 줄어들고 현찰의 양은 늘어나면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겠죠. 국채가 귀해지니까 현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러면 국채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국채는 귀해졌어. 중앙은행이 왕창 사가는 바람에. 근데 현찰은 많이 생겼어. 현찰은 이자율이 0%지 않습니까? 갖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새끼를 안 치니까. 뭐라도 이제 수익률을 내는 걸 사야 되는데 국채라도 이제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국채를 사려고 보니까 중앙은행이 왕창 사가서 귀해졌단 말이죠. 국채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사야죠. 현찰보다는 국채가 요만큼이라도 수익을 주니까. 종전에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할 때에 비해서 국채 가격이 비싸지고 국채의 수익률은 떨어진 상태입니다.